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독일 노동자당의 강령에 대한 논평. 고타 강령 비판. 1.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그런데 유익한 노동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노동의 소득은 온전히 동등한 권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속한다. 이 문단 첫 번째 부분.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은 아니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도 노동과 마찬가지로 사용가치의 원천이다. 그리고 물질적 부는 바로 이 사용가치로 이루어진다. 노동 그 자체는 자연력의 하나인 인간 노동력의 발현에 불과하다. 발현. 이와 같은 문구는 아동용 초등교과서에도 나오며 노동이 그것에 속하는 대상 및 도구와 더불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한 문구는 옳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강령은 이러한 조건들을 묵살하는 부르주아적 말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조건들만이 강령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모든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의 첫 번째 원천인 자연에 대해 처음부터 그 소유자로서 관계를 맺는 한에서만, 즉 자연을 인간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한에서만 인간의 노동은 사용가치의 원천이 되며 따라서 부의 원천도 된다. 부르주아들이 노동에 초자연적인 창조력을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노동에 자연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바로 그 점으로부터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회 상태나 문화 상태 하에서 도 상대적 쌍가로 물질적 역자 노동 조건들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그런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노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셈이다. 지금 당장은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아니 불완전한 채로 그냥 놓아두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그것은 분명 다음과 같은 것이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므로 사회 속의 그 어느 누구도 노동 생산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를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노동에 의해 사는 것이며 그의 문화 또한 남의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론 대신에 그런데 함으로 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첫째 문장이 아니라 둘째 문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문단의 두 번째 부분. 유익한 노동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었던 만큼 어떤 사회도 노동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어떤 유익한 노동도 사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익한 또는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노동이 오직 사회 속에서만 하나의 산업 분야가 될 수 있다 라든가 사람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무위도식할 수 있다 등등 한마디로 영락없는 루소식의 이야기를 그대로 베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익한 노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껏해야 목표했던 바에 유익한 결과를 낳는 노동일 것이다. 돌로 동물을 잡든가 열매를 모으든가 하는 야만인, 인간이 원숭이를 묘안한 후에는 야만인이다. 도 유익한 노동을 한다. 세 번째 결론. 그런데 유익한 노동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노동의 소득은 온전히 동등한 권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속한다. 멋진 결론이다. 유익한 노동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노동의 소득은 사회에 속하고
노동자 개개인에게는 그 중에서 다만 노동의 조건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만이 돌아가게 된다. 사실 이 명제는 어느 시대에나 당시의 사회 상태를 옹호하던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우선 정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것들의 요구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각종 사유재산 소유자들의 요구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등등. 보시다시피 이처럼 공허한 문구는 제멋대로 이리저리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문단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만 조금이나마 조리 있게 연결될 수 있다. 노동은 오직 사회적 노동으로만 노동은 오직 사회적 노동으로서만 또는 같은 말이지만 사회 속에서 또 사회를 통해서만 부와 문화의 원천이 된다. 이 명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옳다. 왜냐하면 고립된 노동, 쌍가로 그 물질적 조건들은 전제로 하고 은 설사 사용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나 문화를 창출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명제도 두말할 것 없이 옳다. 노동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또 그럼으로써 부와 문화의 원천이 됨에 따라 노동자 쪽에서는 가난과 황폐함이, 노동하지 않는 사람 쪽에서는 부와 문화가 발전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의 법칙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노동인이 사회니 하는 일반적인 상투어를 늘어놓는 대신에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 역사적 재단을 타파할 수 있게 하며 또 타파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물질적 조건 및 기타 조건들이 어떻게 하여 결국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조성되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문체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형편없는 이 문단 전체는 사실상 온전한 노동소득이라는 라살레의 표어를 제1의 슬로건으로서 당의 깃발에 써넣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다. 노동소득, 동등한 권리 등등이 약간 다른 형태로 뒤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에 나는 그때에 가서 그것들을 다시 논하려 한다. 2.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수단이 자본가 계급의 독점물이다. 여기서 비롯된 노동자 계급의 예속이 모든 형태의 공군과 노예 상태를 낳는 원인이다. 인터내셔널의 규약에서 따온 명제가 이 개정판에서는 잘못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수단은 토지 소유자, 쌍가로, 토지 소유의 독점은 자본, 독점의 토대이기까지 하다. 와 자본가의 독점물이다. 인터내셔널 규약의 해당 부분은 전자에 대해서나 후자에 대해서나 독점자 계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거기서는 단지 모든 수단, 즉 생활원천의 독점이라고만 되어 있다. 뒤에 덧붙여진 생활원천이라는 말은 노동수단의 토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라살레가 지금은 널리 알려진 이유로 단지 자본가들만 공격하고 토지 소유자는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이런 수정이 가해졌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대체로 자본가가 심지어 자기 공장 부지의 소유자조차 아닌 경우가 많다. 3. 노동의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수단을 사회의 공유재산으로 높이는 것과 노동 전체를 집단적으로 규제하고 노동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수단을 사회의 공유재산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이 말은 노동수단을 사회의 공유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노동소득이란 무엇인가? 노동생산물인가? 아니면 그 가치인가? 또 후자의 경우라면 생산물의 총가치를 말하는가? 아니면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에 노동이 새로 첨가한 가치 부분만을 말하는가? 노동소득이란 라살레가 명확한 경제학적 개념 대신에 사용한 쓸모없는 관념이다. 공정한 분배란 무엇인가? 부르주아들은 오늘날의 분배가 공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인가? 또 실제로 오늘날과 같은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는 그것이 유일하게 공정하지 않은가? 경제관계가 법적인 개념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법적인 관계가 경제관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또 사회주의 내의 종파분자들도 공정한 분배에 관하여 각양각색의 관념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경우에 공정한 분배라는 말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단과 이 문단을 비교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후자는 노동순환이 사회의 공유재산이며 노동 전체가 집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노동의 소득이 온전히 동등한 권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면 온전한 노동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노동하는 사회성원에게만 속하는가? 또 그렇다면 모든 사회성원의 동등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사회의 모든 성원이니 동등한 권리니 하는 것은 분명히 빈말에 불과하다. 쌍가로 문제의 역자. 핵심은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라살레가 말하는 온전한 노동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만일 우리가 노동소득이라는 말을 우선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집단적 노동소득은 사회의 총생산물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제되어야 한다. 첫째,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부분. 둘째, 생산을 확장하기 위하여 추가될 부분. 셋째, 불의의 사고나 자연재해 등등에 대비한 예비금 또는 보험금. 온전한 노동소득 중에서 이런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며 그 크기는 현존하는 수단과 역량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확률 계산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결코 공정성에 따라 산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생산물의 나머지 부분은 소비재로 사용된다. 그것이 각 개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시 공제된다. 첫째, 생산과는 직접 관계 없는 일반 관리비. 이 부분은 요즘 사회와 비교하면 곧바로 아주 뚜렷하게 한정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둘째, 학교나 보건시설 등등과 같은 수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키는 데 쓰이는 부분. 이 부분은 요즘 사회와 비교하면 곧바로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셋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등등을 위한 기금. 요컨대 오늘날의 이른바 공공빈민구호에 해당되는 기금.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쌍가로 개인들을 위한 역자, 분배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라살레의 영향 때문에 강령은 편협하게도 이 분배에만, 다시 말해서 집단 내의 생산자 개개인에게 분배되는 소비재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온전한 노동소득은 어느 틈엔가 벌써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변해버렸다. 비록 사사로운 개인 자격으로서의 생산자로부터 공제되는 것이 결국 사회성원 자격으로서의 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움이 되더라도 말이다. 온전한 노동소득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듯이 이제 노동소득이라는 문구 자체로 사라진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에 기초한 집단주의 사회 내에서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출된 노동이 그 생산물의 가치로서, 즉 그 생산물에 붙어있는 어떤 물적 속성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여기서는 벌써 개인적 노동이 더 이상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동 전체의 구성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노동소득이라는 말은 쌍가로 그때가 되면 역자, 아무 의무도 없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자체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거꾸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이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면에서, 즉 경제적, 도덕적, 정신적인 면에서 그 못 채웠던 낡은 사회의 흔적을 아직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자 개개인은 정확히 그가 사회에 주는 것만큼 공제할 것을 공제한 후에 사회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그가 사회에 준 것은 그의 개인적 노동량이다. 예컨대 사회적 노동일은 개인적 노동시간의 총계이며 각 생산자의 개인적 노동시간은 사회적 노동일 중 그가 제공한 부분, 즉 사회적 노동일 중에 그의 몫이다. 노동일.
노동일이라는 건 뭐 1노동일, 2노동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노동일, 노동한 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각 생산자는 쌍가로 사회적 기금을 위해서 그의 노동을 공지한 뒤에 그가 사회에 이러한 만큼의 노동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서를 받고 이 증서에 따라 소비재의 사회적 저장분 중에서 같은 양의 노동이 드는 만큼만 돌려받는다. 그는 자신이 한 형태로 사회에 준 만큼의 노동량을 다른 형태로 돌려받는 것이다. 상품 교환이 등가 교환인 한 여기서는 분명히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똑같은 원칙이 지배한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제 사정이 달라져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 이외에는 줄 수 없기 때문이며 또 한편 개인적 소비재 이외에는 어느 것도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생산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재의 분배에 관한 한 상품 등가물의 교환에서와 똑같은 원칙이 지배한다. 즉, 한 형태의 일정한 양의 노동이 다른 형태의 똑같은 양의 노동과 교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동등한 권리는 원칙상 여전히 부르주아적인 권리이다. 비록 상품 교환에서의 등가물 교환은 평균적으로만 존재하고 개별적인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 반면에 여기서는 원칙과 실제가 더 이상 서로 충돌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위와 같은 진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는 여전히 부르주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산자들의 권리는 그가 제공하는 노동에 비례한다. 평등은 동등한 척도, 즉 노동으로 측정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뛰어나서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더 오랫동안 노동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의 척도 노릇을 하자면 그 길이와 강도가 일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척도가 될 수 없다. 이 동등한 권리가 불평등한 노동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권리인 것이다. 이 권리는 어떠한 계급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이 노동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암암리에 불평등한 개인적 소질을 따라서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노동 능력을 자연적 특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권리가 다 그렇듯이 그 내용상 불평등의 권리인 것이다. 권리라는 것은 본래 똑같은 척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불평등한 개인들, 쌍가로, 만일 그들이 불평등하지 않다면 서로 다른 개인들이 아닐 것이다. 이 똑같은 척도로 측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경우, 즉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예컨대 여기서는 그들이 단지 노동자로만 간주되고 그 이상의 것은 무시되며 다른 모든 측면은 일체 도외시되는 것이다. 더구나 어떤 노동자는 결혼했는데 다른 노동자는 결혼하지 않았고 어떤 노동자에게는 아이가 많은데 다른 노동자에게는 적다든가 하는 일, 똑같은 노동을 하고 따라서 사회적인 소비기금에서 똑같은 몫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실제로 더 많이 받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풍족하게 된다든가 하는 일, 이 모든 폐단을 피하자면 권리가 동등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산고 끝에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에서는 이러한 폐단이 불가피하다. 권리가 사회의 경제제도 및 그 제도의 제약을 받는 문화 발전보다 더 높을 수는 결코 없다. 산고 출산할 때의 고통.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가 되면 즉 개인이 노예처럼 분업에 예속되는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지고 나면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제1차적인 요구가 되고 나면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여 집단적인 부의 모든 원천이 흘러넘치고 나면 그때 이후에야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좁은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나는 한편으로는 온전한 노동소득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동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에 대하여 좀 더 장황하게 논한 셈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즉 한편으로는 한때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캐캐묵은 잡소리가 되어버린 관념들을 또다시 교리로 삼으라고 우리 당에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신만고 끝에 당내에 옮겨져 뿌리를 내린 현실주의적 견해를 이데올로기적인 권리설이나 민주주의자 및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극히 상투적인 속임수로서 또다시 왜곡하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분배를 중시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대체로 잘못이었다. 소비재의 분배는 언제나 생산조건 그 자체의 분배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그 생산조건의 분배는 바로 그 생산양식 그 자체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의 물질적 조건은 자본 소유 및 토지 소유의 형태로 노동하지 않는 자들의 수중에 있는 반면 대중은 생산의 인적 조건, 즉 노동력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생산 요소들이 이렇게 분배되면 결국 오늘날과 같은 소비재의 분배가 저절로 발생한다. 그러나 만일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집단적 소유라면 소비재의 분배 또한 오늘날과는 달라질 것이다. 속류사회주의, 쌍가로 및 그들 중에서도 일부 민주주의자들은 부르주아 경제학을 본받아 분배를 생산 양식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주로 분배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가 오래전에 이미 해명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뒤로 돌아간단 말인가? 인적 4. 노동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의 사업이어야 한다. 노동자 계급과 맞서고 있는 다른 모든 계급들은 하나의 반동의 무리일 뿐이다. 첫 문장은 인터내셔널 규약의 머릿말에서 따온 것인데 수정되어 있다. 규약에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의 사업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노동자 계급이 해방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무엇을? 노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해보라. 반면에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서 최고급의 라살레식 인용문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이 쌍가로 노동자 계급에 맞서는 다른 모든 계급들은 하나의 반동의 무리일 뿐이다. 대구 공산당 선언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와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 중에 프롤레타리아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나머지 계급들은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몰락하고 멸망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대공업 자체의 산물인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사회적 지위, 즉 낡아버린 생산 양식의 산물을 유지하려고 하는 봉건 영주들과 중간 신분층의 비례 부르주아지가 대공업의 담당자로서 혁명적인 계급으로 파악되어 있다. 따라서 봉건 영주들과 중간 신분층이 부르주아지와 함께 하나의 반동의 무리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한편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비해서 혁명적인 것은 대공업의 기반 위에서 성장한 그 자신이 부르주아지가 영구화시키려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생산으로부터 박탈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당 선언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중간 신분층은
그들이 머지않아 프롤레타리아트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혁명적이 쌍가로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간 신분층이 부르주아지와 함께 더구나 봉건 영주들과 함께 노동자 계급에 맞서는 하나의 반동의 무리를 이루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또한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최근의 선거에서 사람들이 수공업자, 소기업가나 농민들에게 당신들은 부르주아지 및 봉건 영주들과 함께 우리에 맞서는 하나의 반동의 무리일 뿐이라고 외쳤단 말인가. 그의 신봉자들이 그가 쓴 성스러운 글들을 외고 있듯이 라살레는 공산당 선언을 외고 있었다. 따라서 라살레가 공산당 선언을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왜곡한 것은 그 자신이 부르주아지에 맞서 절대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적들과 동맹한 사실을 미화시키는 짓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위의 문단에서는 그의 금원이 인터내셔널 규약에서 따온 계약된 인용문과 아무런 연관도 없이 억지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그야말로 뻔뻔스러운 짓이다. 더구나 이것은 비스마르크 씨에게도 결코 기분 나쁜 일이 아니며 베를린의 마라가 하고 있는 그 값싸고 버릇없는 행동 중의 하나이다. 계약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계약 무슨 뜻인가? 개선의 반대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 모든 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우선 오늘날의 민족국가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며 모든 문명국 노동자들에게 공동된 그들 노력의 필연적 결과는 인민들 간의 국제적인 우애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공산당 선언이나 예전의 모든 사회주의와는 반대로 라살레는 노동운동을 가장 편협한 민족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이런 태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인터내셔널의 활동이 시작된 뒤엔 말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투쟁할 수 있으려면 자기 나라에서 조직되어야 하며 그 투쟁의 직접적인 현장이 국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한에서 그들의 계급 투쟁은 공산당 선언에 쓰여 있듯이 내용상으로가 아니라 형식상으로 민족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족국가의 테두리, 예를 들면 독일 제국의 테두리는 그 자체가 또한 경제적으로 세계시장의 테두리 내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국가체제의 테두리 내에 있다. 인류급의 최고 상인이라면 누구나 독일의 상업이 동시에 대외 무역이기도 하며 비스마르크 씨의 위대함은 바로 일종의 국제 정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독일 노동자당은 자신의 국제주의를 무엇으로 환원시키고 있는가? 자신들 노력의 결과가 인민들의 국제적인 우애가 된다는 의식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부르주아적인 평화 및 자유연맹에서 따온 이 문구가 지배 계급들과 그들의 정부에 대항하는 공동투쟁에서 노동자 계급들의 국제적 우애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임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독일의 노동자 계급에게 그들에게 맞서 이미 다른 모든 나라의 부르주아지와 친교를 맺고 있는 자기 나라 부르주아지 및 비스마르크 씨의 국제적 음모 정책에 대항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 강령의 국제주의는 자유무역당의 국제주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다. 자유무역당도 자신들 노력의 결과가 국제적인 우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상업을 국제화시키기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으며 결코 의식에 만족하지 않는다. 모든 인민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상업에 종사한다는 의식 말이다. 각국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활동은 결코 국제노동자협회 쌍가로 제일인터내셔널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협회는 다만 그 활동을 위한 중앙기관을 창설하려는 첫 시도에 불과하였다. 이 시도는
그것이 가져다준 자극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남겨놓기는 하였으나 파리꽃민이 실패하고 나자 더 이상 그 최초의 역사적 형태대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비스마르크의 북부 독일은 독일 노동자들이 자신의 새 강령에서 국제주의를 잊혀버렸다고 보도하여 그 주인을 만족시켰는데 이는 전적으로 옳았다. 자주